저는 그냥 손도장 하나를 찍었을 뿐이었습니다. 과부를 도와줬다고 생각했죠. 그런데 그날 밤부터 자정마다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문 앞엔 사람 대신 집신 한 켤레. 그리고 알게 됐습니다. 제가 대신 진 빚이 살아있는 사람의 빚이 아니라는 걸. 안녕하세요. 은빛 이야기입니다.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영상 만드는 데 큰 힘이 될 거예요. 그럼 오늘 이야기 바로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서문강이라고 합니다. 양반 집안의 후손도 아니고 그렇다고 땅 한 뼘 가진 것도 없는 떠돌이 짐꾼이죠. 글자라곤 제 이름 석자도 제대로 못 쓰는 주제에 그날따라 괜한 의협심이 발동했습니다. 그날은 봄볕이 따스한 오후였어요. 저는 장터에서 쌀가마니를 옮기는 일을 마치고 막걸리 한 사발로 목을 축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골목 저편에서 웬 소란이 들려왔죠. 고개를 돌려보니 포졸 둘이 한 여인의 팔을 붙잡고 있었어요. 이 과부년이 빚을 안 갚으면 관가로 끌려가야지. 포졸의 험한 목소리가 장터를 울렸습니다. 여인은 고개를 푹 숙인 채 떨고 있었어요. 그 모습이 마치 바람 앞에 등불 같았습니다. 구경꾼들은 수군거리기만 할 뿐 아무도 나서지 않았죠. 저는 그 여인을 알고 있었습니다. 같은 마을에 사는 박씨 과부였어요. 남편이 병으로 죽은 뒤 홀로 어린 자식 둘을 키우며 바느질로 근근히 살아가는 사람이었죠. 그런 사람이 무슨 빚을 졌을까 싶었는데 포졸이 흔드는 문서를 보니 남편이 생전에 빌린 돈이라고 했습니다. 이미 갚았다고 했잖습니까? 증표도 받았는데. 여인의 목소리는 가늘게 떨렸어요. 하지만 포졸은 코웃음만 쳤습니다. 증표? 그런 게 어디 있어? 문서에 찍힌 도장이 증거야. 그 순간이었습니다. 제 발이 저도 모르게 앞으로 나아갔어요. 머리로는 남의 일에 끼어들지 말라고 속삭였지만 가슴이 먼저 움직였죠. 제가 대신 갚겠습니다. 제 입에서 그런 말이 튀어나왔을 때 포졸들도 여인도 구경꾼들도 모두 저를 쳐다봤습니다. 저 스스로도 놀랐어요. 아무것도 묻지 않았습니다. 얼마나 빚이 남았는지도 왜 빚을 졌는지도 따지지 않았죠. 그저 포졸이 내민 문서에 멍청하게 손도장을 찍었습니다. 먹물이 제 손가락을 적시고 그 손가락이 종이 위에 닿는 순간이었어요. 돌이킬 수 없다는 걸 알았습니다. 포졸들은 씩 웃으며 문서를 걷어들였죠. 좋아, 이제 내가 빚쟁이다. 그날부터 제 삶이 달라졌습니다. 빚쟁이들이 저를 찾아왔어요. 하나둘이 아니었습니다. 원래 박씨 과부에게 돈을 빌려준 사람만 있는 게 아니었죠. 소문을 듣고 온 다른 채권자들까지 나타났습니다. 문서에 도장을 찍은 사람이 바보처럼 순해 보였나 봅니다. 밤이 되어 누추한 움막에 누웠을 때였어요. 천장의 틈새로 별빛이 새어 들어왔습니다. 그때 문득 생각했죠. 남의 일에 왜 나섰을까? 미약한 후회가 가슴 한구석을 스쳤습니다. 하지만 이미 늦었어요. 제 손도장은 빈 문서에 선명하게 찍혀 있었으니까요. 빚쟁이들을 피해 마을을 벗어난 지 사흘째 되던 날이었습니다. 해가 지고 어둠이 내리자 저는 길가에 버려진 역참 하나를 발견했어요. 지붕은 반쯤 무너지고 벽은 금이 가 있었지만 그래도 비바람은 막아줄 것 같았습니다. 문을 밀고 들어서니 먼지 냄새가 코를 찔렀어요. 오랫동안 사람의 손길이 닿지 않은 곳이었죠. 구석에 쌓인 마른 풀을 끌어모아 자리를 만들고 누웠습니다. 몸은 피곤했지만 마음은 편치 않았어요. 빚쟁이들이 언제 따라올지 모른다는 불안감이 잠을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자정이 되자 이상한 일이 벌어졌어요. 똑똑똑. 누군가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처음엔 바람 소리려니 했죠.
하지만 소리는 규칙적이고 분명했어요. 3번씩 또박또박 두드렸습니다. 누구십니까? 제가 묻자 소리가 멈췄어요. 잠시 망설이다가 문을 열었습니다. 하지만 밖에는 아무도 없었죠. 달빛만이 황량한 마당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이상하다 싶어 주변을 둘러봤지만 인기척은 전혀 느껴지지 않았어요. 문을 닫고 돌아서려는데 발밑에 뭔가 놓여 있었습니다. 고개를 숙여보니 낡은 집신 한 켤레였어요. 누가 두고 간 건지 원래 있던 건지 알 수 없었습니다. 그냥 귀찮아서 발로 걷어차고는 다시 자리에 누웠죠. 이튿날 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자정이 되자 똑같은 소리가 들렸어요. 똑똑똑. 3번의 문 두드림. 이번엔 망설이지 않고 벌떡 일어나 문을 확 열어젖혔습니다. 역시 아무도 없었죠. 하지만 또 그 집신이 놓여 있었어요. 어젯밤 제가 걷어찬 바로 그 집신이었습니다.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이건 분명 자연스러운 일이 아니었어요. 누군가 저를 시험하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죠. 아니면 저를 놀리고 있거나. 화가 나서 집신을 집어 던져버렸습니다. 멀리 마당 끝까지 날아가 떨어지는 소리가 들렸어요. 장난하지 마시오. 나와보시오. 제가 소리쳤지만 대답은 없었습니다. 그저 밤바람만이 스산하게 불어왔죠. 그날 밤은 잠을 이룰 수 없었어요. 눈을 감으면 자꾸 그 집신이 떠올랐습니다. 3번째 밤이었습니다. 저는 각오를 단단히 하고 문 앞에 앉아 기다렸어요. 자정이 되기를 기다렸죠. 과연 똑똑똑 소리가 들렸습니다. 이번엔 천천히 문을 열었어요. 숨을 죽이고 밖을 살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달빛 아래 누군가 서 있었어요. 아니, 서 있다기보다는 떠 있다고 해야 맞을 것 같았습니다. 발이 땅에 닿지 않았거든요. 흰 옷을 입은 사내였는데 얼굴이 창백하고 눈동자가 텅 비어 있었습니다. 심장이 쿵쾅거렸어요. 입이 바짝 말랐습니다. 도망치고 싶었지만 다리에 힘이 들어가지 않았죠. 그 사내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당신이 나를 대신해 빚을 져준 자로군요. 목소리는 바람처럼 희미했어요. 하지만 또렷하게 귓가에 들렸습니다. 저는 고개를 가로저었어요. 아니요. 나는 그런 적 없소. 살아있는 사람의 빚을 대신 진 것뿐이요. 사내가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그 웃음이 소름 끼치도록 슬펐어요. 그 여인의 빚은 원래 내 것이었소. 내가 죽기 전에 진 빚. 당신이 그 문서에 도장을 찍는 순간 당신은 나를 대신한 것이요. 저는 부정하고 싶었습니다. 아니라고, 저는 그저 좋은 마음에 도운 것뿐이라고 외치고 싶었죠. 하지만 사내의 눈을 보는 순간 할 말을 잃었어요. 그 눈에는 원망도 미움도 없었습니다. 그저 깊은 슬픔만이 고여 있었죠. 나는 이승을 떠나지 못하고 있소. 빚 때문에. 이제 당신이 그 빚을 짊어졌으니. 사내의 목소리가 점점 작아졌어요. 그리고 바람처럼 사라졌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죠. 손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공포 때문만은 아니었어요. 뭔가 큰일에 휘말렸다는 예감이 온몸을 짓눌렀습니다. 발밑을 보니 또 그 집신이 놓여 있었어요. 이번엔 건드리지 않았습니다. 그냥 바라만 봤죠. 달빛 아래 놓인 낡은 집신이 유독 쓸쓸해 보였습니다. 다음 날 해가 떠도 저는 역참을 떠날 수 없었습니다. 다리에 힘이 빠져 일어설 수조차 없었어요. 밤새 본 것이 꿈인지 생시인지 구분이 가지 않았죠. 하지만 마당 한편에 놓인 집신이 그것이 현실임을 증명하고 있었습니다. 해질 무렵 그 귀신이 다시 나타났어요. 이번에는 문을 두드리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문틈으로 스며들듯 안으로 들어왔죠. 저는 벽에 등을 기댄 채
그를 바라봤습니다. 제발 좀 그만하시오. 나는 당신과 아무 상관도 없는 사람이요. 제 목소리가 떨렸어요. 하지만 귀신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상관이 있소. 이미 당신은 내 빚을 떠안았소. 이제 당신과 나는 하나요. 귀신이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그의 이야기는 길고도 슬펐어요. 그는 10년 전 이 역참의 관리였다고 했습니다. 성실하게 일했고 백성들을 위해 애썼다고 했죠. 하지만 어느 날 갑자기 횡령 혐의를 뒤집었었다고 합니다. 나는 결백했소. 하지만 아무도 믿어주지 않았소. 귀신의 목소리에 분노가 서렸어요. 진짜 횡령범은 따로 있었다고 했습니다. 당시 고을의 실력자였던 아전이 공금을 빼돌리고 그 죄를 자신에게 뒤집어 씌웠다고 했죠. 증거 장부까지 조작했다고 합니다. 나는 진짜 장부를 숨겨뒀소. 이 역참 어딘가에. 하지만 죽기 전에 찾지 못했소. 귀신이 말을 이었습니다. 그는 억울함을 호소하다가 곤장을 맞고 죽었다고 했어요. 죽어서도 이승을 떠나지 못하고 이곳을 떠도는 신세가 되었다고 했죠. 그리고 누군가가 그 장부를 찾아 진실을 밝혀주기만을 기다렸다고 합니다. 당신이 도와주시오. 장부를 찾아 세상에 드러내 주시오. 저는 단호하게 고개를 저었습니다. 안 돼요. 나는 그럴 능력도 없고 그럴 이유도 없소. 당신의 억울함은 이해하지만 그건 내가 해결할 문제가 아니오. 귀신의 눈빛이 어두워졌어요. 실망과 원망이 뒤섞인 표정이었습니다. 그럼 당신은 평생 빚에 시달릴 것이오. 나를 대신한 이상 내 업은 당신의 업이오. 그 말을 남기고 귀신은 사라졌습니다. 저는 한동안 멍하니 앉아 있었어요. 마음이 복잡했습니다.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없는 건 아니었죠. 하지만 저는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글도 모르고 힘도 약하고 세상 돌아가는 이치도 잘 모르는 사람이었어요. 다음 날 아침 저는 역참을 나와 다시 길을 떠났습니다. 마을로 돌아갈 순 없었어요. 빚쟁이들이 기다리고 있을 테니까요. 그래서 산길로 접어들었죠. 사람들 눈을 피해 숨어 지낼 요량이었습니다. 하지만 빚쟁이들은 예상보다 집요했어요. 사흘째 되던 날 산속 오두막에 숨어 있던 저를 찾아냈습니다. 셋이 왔는데 모두 험상궂은 얼굴이었어요. 앞장선 사내가 빈 문서를 흔들며 말했습니다. 이봐, 서문강. 이제 도망 그만 치고 빚을 갚아. 안 그러면 관가에 넘길 테니까. 저는 손을 내저었습니다. 돈이 없소. 당장 갚을 길이 없소. 돈이 없으면 몸으로 갚아야지. 내가 평생 일해서 갚든지 아니면. 사내가 허리춤에 칼자루를 만졌어요. 협박이 아니라 진담이었습니다. 다른 두 사내도 스르륵 다가왔죠. 저는 뒷걸음질 쳤습니다. 그 순간 머릿속에 귀신의 말이 떠올랐어요. 장부를 찾아 드러내 주시오. 만약 그 장부가 정말 있다면 혹시 그걸로 뭔가 협상할 수 있지 않을까? 아니면 최소한 시간이라도 벌 수 있지 않을까? 기다려 보시오. 제가 말했습니다. 빚쟁이들이 걸음을 멈췄어요. 나한테 귀한 물건을 찾아낼 방법이 있소. 그걸로 빚을 대신 갚겠소. 사내가 비웃었습니다. 무슨 물건인데? 그건 아직 말할 수 없소. 하지만 분명 가치 있는 것이요. 허풍이었어요. 장담할 수도 없었죠. 하지만 달리 방법이 없었습니다. 사내들은 서로 눈짓을 주고받더니 고개를 끄덕였어요. 좋아. 보름만 기다려주지. 그때까지 못 찾으면 내 목숨으로 갚아. 빚쟁이들이 돌아갔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어요. 두려움과 책임감이 가슴속에서 뒤엉켰습니다. 이제 돌아갈 곳은 한 곳뿐이었죠. 그 버려진 역참. 그리고 그 귀신.
역참으로 돌아온 저는 밤낮으로 장부를 찾아 헤맸습니다. 마루를 뜯고 벽을 두드리고 땅을 파헤쳤어요. 손톱 밑에는 흙이 끼고 손바닥에는 물집이 잡혔습니다. 하지만 장부는 나오지 않았죠. 귀신은 매일 밤 나타나 이곳저곳을 가리켰어요. 하지만 그의 기억도 희미했습니다. 10년이란 세월이 흐르는 동안 역참도 많이 바뀌었거든요. 저는 점점 초조해졌습니다. 보름이 절반도 남지 않았어요. 사흘째 되던 날 아침이었습니다. 저는 뒤뜰 우물가를 뒤지고 있었어요. 그때 말발굽 소리가 들렸습니다. 고개를 들어보니 포졸 5명이 역참으로 들어서고 있었죠. 앞장선 포교가 저를 보더니 냉소를 지었습니다. 저놈이 서문강이냐? 저는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도망칠 생각은 하지 않았어요. 어차피 도망쳐봤자 소용없다는 걸 알았거든요. 그렇소. 무슨 일이오? 포교가 품에서 문서를 꺼냈습니다. 내 놈이 귀신이 나온다고 떠들고 다녔다며 사람들을 현혹시키고 역참을 멋대로 훼손했다는 고발이 들어왔다. 저는 어이가 없었어요. 누가 고발한 건지 알 수 없었지만 이건 명백한 누명이었습니다. 나는 그런 적 없소. 그저 물건을 찾고 있을 뿐이요. 물건? 무슨 물건? 장부요. 10년 전 이곳 관리가 숨겨둔. 포교가 손을 들어 제 말을 막았습니다. 그리고는 비웃듯 웃었어요. 장부? 10년 전 관리? 하하, 미친놈이 귀신 타령을 하는구나. 야들아, 저놈 결박해라. 포졸들이 달려들었습니다. 저는 저항했지만 소용없었어요. 5명의 장정을 당해낼 재간이 없었죠. 순식간에 밧줄로 꽁꽁 묶였습니다. 포교가 제 턱을 손으로 쳐들더니 말했습니다. 내 놈 같은 거지가 감히 조판서 어른의 땅에서 설쳐댔어. 대가를 치러야지. 조판서. 그 순간 모든 게 이해됐습니다. 제가 찾는 장부가 누구와 관련된 건지, 왜 이렇게 막으려 하는지 알 것 같았어요. 10년 전 횡령을 저지른 아전이 지금은 판서가 된 거였습니다. 이름은 이계문이라고 했죠. 이봐, 포교. 나는 아무 잘못도 하지 않았소. 그저 진실을 찾고 있을 뿐이요. 포교가 제 뺨을 후려쳤습니다. 따끔한 통증이 퍼졌어요. 입안에서 피맛이 났습니다. 진실? 내 놈 같은 것이 무슨 진실을 안다고? 조용히 입 다물고 따라와. 포졸들이 저를 끌고 갔습니다. 말에 묶여 질질 끌려갔어요. 길은 험했고 돌부리에 몸이 부딪혔습니다. 옷은 찢어지고 살같이 벗겨졌죠. 하지만 포교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한 시즌쯤 지났을까요? 깊은 산속에 도착했습니다. 나무들이 빽빽하고 사람의 발길이 닿지 않는 곳이었어요. 포교가 말에서 내려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여기가 좋겠군. 봐라. 포졸들이 땅을 파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그제야 깨달았어요. 저들이 무엇을 하려는지. 구덩이가 점점 깊어졌습니다. 사람 하나가 들어갈 만한 크기였죠. 잠깐 기다려 보시오. 제가 소리쳤지만 아무도 듣지 않았습니다. 포교가 다가와 제 앞에 쪼그리고 앉았어요. 그의 눈에는 어떤 감정도 없었습니다. 내 놈을 죽이라는 명은 없었어. 하지만 산속에서 실족사하는 일이야 흔하지. 안 그러냐? 포교가 포졸들에게 눈짓했습니다. 포졸들이 저를 들어올렸어요. 구덩이 위로 옮겼습니다. 저는 발버둥 쳤지만 소용없었죠. 밧줄이 살을 파고들었습니다. 이 세상에 정의는 없소? 억울한 사람은 그냥 이렇게 묻히는 거요? 제가 외쳤습니다. 포교가 코웃음 쳤어요. 정해. 힘 있는 자가 정의야. 내 놈은 힘이 없잖아. 그 순간 저는 인간에 대한 완전한 절망을 느꼈습니다. 이 세상에는 진실도 정의도 없었어요.
그저 힘 있는 자의 말이 법이고 약한 자는 개미처럼 짓밟히는 곳이었습니다. 포졸들이 저를 구덩이에 떨어뜨렸습니다. 등이 땅에 부딪히며 숨이 막혔어요. 하늘이 작은 원으로만 보였습니다. 포졸들이 흙을 퍼담기 시작했죠. 흙이 제 몸 위로 쏟아졌습니다. 그만 누군가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흙이 떨어지는 게 멈췄어요. 저는 흙투성이 얼굴로 위를 올려다봤습니다. 구덩이 위에 한 사람이 서 있었어요. 흰 옷을 입은 사내. 그 귀신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어요. 그의 모습이 또렷했습니다. 마치 살아있는 사람처럼 보였죠. 포교와 포졸들도 그를 볼 수 있었습니다. 모두 얼어붙은 듯 움직이지 못했어요. 귀신이 포교를 바라봤습니다. 그 눈빛에는 분노가 타오르고 있었어요. 이 죄 없는 사람을 너희들이 묻으려 하는구나. 포교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포졸들은 벌벌 떨기 시작했죠. 저는 구덩이 속에서 그 광경을 지켜봤습니다. 절망 속에서 희미한 희망이 피어오르는 걸 느꼈어요. 구덩이 속에 묻힌 채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흙이 몸을 덮어가는 감촉이 차갑고 무거웠어요. 이제 곧 숨이 막힐 거라는 생각이 들었죠. 그런데 이상하게도 두렵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머릿속이 맑아지는 느낌이었어요. 그때 어린 시절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아주 오래전 제가 6살 무렵의 일이었죠. 아버지와 함께 살던 작은 초가집. 겨울이었습니다. 눈이 소복이 쌓인 날이었어요. 이웃집 할아버지가 찾아왔던 게 기억납니다. 얼굴이 새하얗게 질려 있었어요. 떨리는 목소리로 아버지께 말했죠. 빚쟁이가 내일 온답니다. 돈을 갚지 못하면 집을 빼앗긴다고. 아버지는 아무 말 없이 방으로 들어가셨어요. 한참 뒤에 나오셨는데 손에 무명 보자기를 들고 계셨습니다. 우리 집에 있던 마지막 쌀이었어요. 그걸 할아버지께 건네셨죠. 이걸 팔아 빚을 갚으시오. 할아버지는 울먹이며 받아가셨습니다. 저는 아버지께 물었어요. 아버지, 그럼 우리는 뭘 먹어요? 아버지는 제 머리를 쓰다듬으시며 웃으셨습니다. 하지만 그 눈가에 슬픔이 어려 있었죠. 굶으면 되지. 하루 이틀 굶는다고 죽진 않는다. 그날부터 우리는 정말 굶었습니다. 하루, 이틀, 사흘. 아버지는 나가서 일자리를 구하려 애썼지만 겨울이라 일감이 없었어요. 저는 배가 고파 울었습니다. 아버지는 눈을 녹여 물을 끓여주시며 달래셨죠. 조금만 참아라. 봄이 오면 다 나아질 거다. 하지만 봄은 오지 않았습니다. 7째 날 아침 아버지는 일어나지 못하셨어요. 온몸에 힘이 빠진 채 누워 계셨죠. 저는 아버지 곁에서 울었습니다. 아버지, 일어나세요. 제발이요. 아버지는 가늘게 눈을 뜨시고 제 손을 잡으셨어요. 그 손이 얼음장처럼 차가웠습니다. 입술을 달싹이며 말씀하셨죠. 문강아, 아버지가 바보 같지?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눈물이 뚝뚝 떨어졌어요. 하지만 말이다. 아무도 대신 안 해주면 세상은 끝내버려진단다. 그게 아버지의 마지막 말이었습니다. 그날 오후 아버지는 숨을 거두셨어요. 저는 혼자 남았습니다. 이웃들이 도와줘서 간신히 장례를 치렀죠. 그 후로 저는 떠돌이가 됐습니다. 오랫동안 저는 아버지를 원망했어요. 왜 남의 일에 나서셨을까? 왜 자식보다 남을 먼저 생각하셨을까? 그 원망이 가슴속 깊은 곳에 박혀 있었습니다. 하지만 박씨 과부를 도운 그날, 저는 아버지처럼 행동했습니다. 생각할 겨를도 없이 손도장을 찍었죠. 그 순간 아버지의 피가 제 안에 흐르고 있다는 걸 깨달았어요. 구덩이 속에서 저는 희미하게 웃었습니다. 이제야 알았어요. 아버지는 바보가 아니었습니다. 세상이 버려지지 않으려면
누군가는 손을 내밀어야 한다는 걸 아셨던 거예요. 비록 그 대가가 목숨일지라도. 아버지, 이제 이해했어요. 제가 중얼거렸습니다. 눈앞이 흐려졌어요. 의식이 멀어져 갔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편이 따뜻했어요. 후회가 사라지고 있었습니다. 제가 한 선택을 저 스스로 용서할 수 있었어요. 그리고 저는 생각했습니다. 만약 다시 태어난다면 또다시 같은 선택을 할 것 같다고. 아버지처럼 어리석지만 따뜻한 선택을, 세상을 버려지지 않게 하는 선택을. 흙이 얼굴을 덮어갔습니다. 숨이 가빠졌어요. 하지만 제 입가에는 미소가 머물러 있었습니다. 저는 더 이상 두렵지 않았어요. 아버지가 계신 곳으로 가는 길이라고 생각하니 오히려 편안했습니다. 그때 누군가 저를 끌어올리는 손길이 느껴졌습니다. 차갑지만 단단한 손이었어요. 귀신의 손이었죠. 제 눈이 스르륵 감겼습니다. 눈을 떴을 때 저는 구덩이 밖에 있었습니다. 밤하늘에 별이 총총했어요. 숨을 크게 들이켰습니다. 살아있다는 게 실감났죠. 옆을 보니 귀신이 앉아 있었습니다. 어떻게? 제가 묻자 귀신이 고개를 저었어요. 포교들은 모두 도망쳤소. 귀신을 보고 혼비백산했지. 귀신이 일어서며 말했습니다. 이제 장부를 찾아야 하오. 시간이 얼마 없소. 저는 비틀거리며 일어났어요. 몸은 성한 데가 없었지만 마음만은 확고했습니다. 이제 물러설 수 없었어요. 죽을 고비를 넘겼는데 여기서 포기할 순 없었죠. 역참으로 돌아갔습니다. 귀신이 앞장섰어요. 그는 마루 밑을 가리켰습니다. 여기요. 마루 세 번째 널빤지 밑. 저는 마루를 들어 올렸습니다. 오래된 널빤지가 삐걱거렸어요. 그 아래 작은 함이 숨겨져 있었습니다. 손을 뻗어 꺼냈죠. 먼지를 털어내니 나무함이 드러났어요. 함을 열었습니다. 안에는 낡은 장부 한 권이 들어 있었어요. 먹물로 빼곡히 적힌 글씨들. 저는 글을 몰랐지만 그 무게만으로도 이게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알 수 있었습니다. 이게 그 장부요? 귀신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소. 10년 전 역참의 진짜 장부요. 조판서 이계문이 얼마나 많은 공금을 빼돌렸는지, 어떻게 그 죄를 내게 뒤집어 씌웠는지 모두 여기 적혀 있소. 귀신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10년을 기다린 순간이었습니다. 저는 장부를 품에 꼭 안았습니다. 이제 이걸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했어요. 관아에 가져가야 할까? 하지만 조판서는 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포교도 그의 사람이었죠. 관아에 가져가면 오히려 빼앗길 수도 있었어요. 어디로 가야 하오? 제가 묻자 귀신이 말했습니다. 한양이요. 한양의 사원부로 가시오. 그곳이라면 조판서의 손길이 미치지 않을 거요. 한양. 여기서 사흘은 걸어야 하는 먼 곳이었습니다. 하지만 달리 방법이 없었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소. 가겠소. 새벽이 밝기 전에 저는 길을 떠났습니다. 장부를 품에 품고 산길을 걸었어요. 쉬지 않고 걸었습니다. 발에 물집이 잡히고 다리가 후들거렸지만 멈추지 않았죠. 이틀째 되던 날 밤, 저는 작은 주막에 들렀습니다. 주막 주인이 상처투성이인 저를 보고 놀랐어요. 무슨 일이요? 아무것도 아니요. 그저 밥 한 그릇만 주시오. 주인은 의심스러운 눈빛이었지만 밥을 내왔습니다. 저는 허겁지겁 먹었어요. 오랜만에 먹는 밥이었죠. 그런데 주막 귀퉁이에서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놈이 바로 서문강이라는 놈 아니냐? 맞아. 조판서 어른께서 현상금을 거셨다던데. 저는 밥그릇을 내려놓았습니다. 벌써 소문이 퍼진 모양이었어요. 조판서가 저를 찾고 있다는 걸 알았습니다.
저는 조용히 일어나 밖으로 나갔죠. 다시 밤길을 걸었습니다. 뒤에서 누군가 따라오는 것 같았어요. 발걸음을 재촉했습니다. 한양까지는 아직 하루가 더 남았어요. 사흘째 아침, 마침내 한양 성문이 보였습니다. 높은 성벽이 아침 햇살에 빛났어요. 저는 그 광경을 보며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거의 다 왔어요. 사원부로 갔습니다. 문지기가 저를 막아섰죠. 무슨 일이냐? 고발할 일이 있소. 조판서 이계문의 횡령을 증명할 장부가 있소. 문지기의 눈빛이 변했습니다. 곧 안으로 들어가 보고했어요. 잠시 후 사원부 관리가 나왔습니다. 저는 장부를 내밀었죠. 이것이 10년 전 역참 관리의 억울함을 풀어줄 증거요. 관리가 장부를 받아 펼쳐봤습니다. 얼굴이 점점 굳어졌어요. 한참을 들여다보더니 고개를 들었습니다. 이게 사실이라면 큰 사건이요. 조사하겠소.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두려움이 가셨어요. 이제 제 몫은 다 했습니다. 나머지는 세상의 몫이었죠. 장부는 더 이상 귀신의 한이 아니었습니다. 살아있는 증거였어요. 진실을 밝힐 힘이었습니다. 밖으로 나오니 아침 공기가 상쾌했습니다. 저는 하늘을 올려다봤어요. 구름 사이로 햇살이 쏟아졌습니다. 귀신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어요. 하지만 그가 편히 쉴 수 있을 거라 믿었습니다. 사원부의 조사는 신속했습니다. 장부에 적힌 내용이 너무나 명확했거든요. 조판서 이계문이 10년 동안 얼마나 많은 공금을 빼돌렸는지, 어떻게 역참 관리에게 죄를 뒤집어 씌웠는지 모든 게 낱낱이 기록되어 있었어요. 열흘 뒤 조판서는 체포됐습니다. 한양 저작거리에 소문이 퍼졌죠. 높은 벼슬아치가 무너지는 모습을 백성들은 고소해했어요. 저는 멀찍이 서 그 광경을 지켜봤습니다. 조판서는 포졸들에게 끌려가며 저를 봤어요. 그의 눈에 원망이 가득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시선을 피하지 않았죠. 그는 자신이 저지른 일의 대가를 치르는 것뿐이었어요. 내 놈이 다 망쳤어. 조판서가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저는 아무 대꾸도 하지 않았어요. 할 말이 없었거든요. 그는 스스로 자신을 망친 사람이었습니다. 며칠 후 사원부에서 사람이 찾아왔습니다. 관복을 입은 관리였어요. 그는 저에게 정중하게 절했습니다. 서문강 어르신, 이번 일로 억울한 죄가 밝혀졌습니다. 10년 전 역참 관리의 명예도 회복됐고요. 저는 어색하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르신이라니 평생 그런 소리를 들어본 적이 없었거든요. 그리고 이계문과 관련된 빈문서는 모두 무효 처리됐습니다. 그가 사주한 채권자들의 문서도 마찬가지고요. 제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빚이 사라진다는 말이었습니다. 저도요? 그렇습니다. 어르신께서 떠안으신 빚도 애초에 부당한 것이었습니다. 이제 자유의 몸이십니다. 관리가 문서 한 장을 건넸어요. 거기에는 빚이 모두 탕감됐다고 적혀 있었습니다. 그를 몰라도 그 무게가 느껴졌죠. 십자형 도장이 선명했어요. 저는 그 문서를 받아들고 한참을 멍하니 바라봤습니다. 믿기지 않았어요. 이 모든 게 끝났다는 게, 더 이상 쫓기지 않아도 된다는 게, 박씨 과부는 어찌 됐습니까? 제가 물었습니다. 관리가 미소 지었어요. 그분도 물론 빚에서 해방됐습니다. 이미 소식을 전했고요. 어르신께 고맙다는 말을 꼭 전하라 하셨습니다. 저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 여인도 이제 평온하게 살 수 있겠죠. 자식들과 함께. 관리가 돌아간 뒤 저는 한양 거리를 걸었습니다. 처음으로 마음이 가벼웠어요. 어깨에 짊어졌던 무거운 짐이 내려간 것 같았죠. 사람들이 오가는 저작거리가 유난히 밝아 보였습니다. 해질 무렵
저는 성 밖으로 나왔습니다. 한강이 저 멀리 보였어요. 강물이 노을빛에 반짝였습니다. 강가에 앉아 물을 바라봤죠. 흐르는 물처럼 모든 게 지나갔습니다. 고맙소.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어요. 돌아보니 그 귀신이 서 있었습니다. 예전과는 달리 얼굴에 평온함이 감돌았어요. 원망도 슬픔도 없었습니다. 이제 내 억울함이 풀렸소. 10년을 기다린 보람이 있구려. 귀신이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별이 하나둘 떠오르고 있었어요. 당신 덕분이요. 당신이 아니었다면 나는 영원히 이승을 떠돌았을 거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나는 그저 할 일을 했을 뿐이요. 귀신이 웃었어요. 처음 보는 따뜻한 웃음이었습니다. 이제 나도 빚이 없소. 더 이상 이승에 매일 이유가 없소. 그의 몸이 점점 투명해지기 시작했어요. 바람에 스며들듯 흐려졌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가만히 지켜봤죠. 잘 가시오. 편히 쉬시오. 제가 말했습니다. 귀신이 마지막으로 고개를 숙였어요. 그리고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강바람만이 스산하게 불었죠. 저는 한동안 그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해방감과 함께 담담한 평온이 찾아왔어요. 모든 게 끝났습니다. 빛도 두려움도 원망도 모두 사라졌죠. 밤하늘에 별이 총총했습니다. 그중 유난히 밝은 별 하나가 눈에 들어왔어요. 혹시 저 별이 그 귀신일까 싶었습니다. 이제 제자리를 찾아간 영혼. 저는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이제 어디로 가야 할까 생각했어요. 마을로 돌아갈까 아니면 새로운 곳으로 갈까? 선택은 자유였습니다. 더 이상 쫓기지 않으니까요.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어디로 가든 상관없었어요. 중요한 건 제 발로 걷는다는 것, 제 의지로 선택한다는 것이었죠. 그게 진짜 자유였습니다. 강물 소리가 뒤에서 들렸습니다. 흐르고 또 흐르는 물처럼 저도 계속 나아갈 거예요. 어디든 언제든. 이제는 두렵지 않았습니다. 한양의 불빛이 점점 멀어졌어요. 저는 어둠 속을 걸었습니다. 하지만 마음만은 환했죠. 별빛이 길을 비춰주고 있었으니까요. 그렇게 저는 새로운 삶을 향해 걸어갔습니다. 빛 없는 삶, 두려움 없는 삶, 누군가를 도울 수 있는 그런 삶을 향해서요. 한 해가 지났습니다. 저는 그 버려진 역참 근처에 작은 주막을 열었어요. 사원부에서 준 사례금으로 마련한 것이었죠. 크지 않았습니다. 방 2칸에 부엌 하나. 하지만 제게는 충분했어요. 주막은 특이했습니다. 밥값을 돈으로 받지 않았거든요. 대신 사정을 들었어요. 손님이 오면 밥을 차려주고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줬죠. 억울한 일, 힘든 일, 하소연하고 싶은 일, 뭐든 좋았습니다. 여기 주인은 참 이상해. 돈도 안 받고 이야기만 듣는다니. 처음엔 사람들이 수군거렸어요. 하지만 입소문이 퍼지면서 찾아오는 이들이 늘었습니다. 빚에 시달리는 사람, 억울한 누명을 쓴 사람, 관가의 횡포에 괴로워하는 사람들이었죠. 저는 그들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끝까지 귀 기울였어요. 그리고 도울 수 있는 방법을 찾아줬죠. 혼자 해결할 수 없으면 사원부에 연결해줬습니다. 아는 관리가 생겼거든요. 제 사건 이후로 알게 된 사람들이었어요. 서문강 어르신이 아니었으면 전 억울하게 죽을 뻔했습니다. 한 농부가 절을 하며 말했습니다. 저는 손을 내저었어요. 나는 그저 들어줬을 뿐이요. 싸운 건 당신이요. 하지만 사람들은 저를 고마워했어요. 어느새 저는 이 동네에서 유명해졌습니다. 사람들은 저를 이렇게 불렀죠. 사람 대신 짐 져주는 사내. 처음 들었을 땐 웃음이 나왔어요. 짐꾼이었던 제가 이제는 사람의 짐을 대신 져주는 사람이 됐다니.
아이러니했습니다. 하지만 나쁘지 않았죠. 어느 봄날이었습니다. 박씨 과부가 찾아왔어요. 두 자식을 데리고 왔죠. 아이들은 제법 자라 있었습니다. 은인께 인사드려라. 과부가 아이들을 앞으로 밀었어요. 아이들이 저에게 꾸벅 절했습니다. 저는 머쓱해서 머리를 극적였죠. 인사는 무슨, 그저 당연한 일했을 뿐이요. 과부가 눈물을 글썽였어요. 덕분에 저희가 이렇게 살고 있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다만 아이들의 밝은 얼굴을 보니 마음이 따뜻해졌어요. 이 아이들이 앞으로 잘 자라길, 억울함 없이 살아가길 바랐습니다. 저녁 무렵 주막 마당에 앉아 하늘을 봤습니다. 별이 하나둘 떠올랐어요. 그중 하나가 유난히 밝게 빛났죠. 문득 그 귀신이 생각났습니다. 잘 쉬고 계신가? 제가 중얼거렸어요. 대답은 없었지만 별이 반짝이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부자가 되지 못했습니다. 땅도 없고 권력도 없었어요. 하지만 의미 있는 삶을 살고 있었죠. 누군가의 짐을 덜어주고 억울함을 풀어주고 희망을 나눠주는 삶이었습니다. 아버지가 살았던 방식이었어요. 남을 먼저 생각하고 손을 내밀고 함께 짐을 나누는 삶. 어리석어 보일 수도 있었죠. 하지만 저는 알았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있기에 세상이 버려지지 않는다는 걸. 밤바람이 불었습니다. 주막 처마의 매단 풍경이 딸랑거렸어요. 그 소리가 마치 노래 같았습니다. 평온한 조용한 노래.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내일도 누군가 찾아오겠죠. 억울한 이야기를 들고 힘든 사정을 안고 저는 그들을 맞이할 겁니다. 밥을 차려주고 이야기를 들어주고 함께 길을 찾아줄 거예요. 그게 제 삶이었습니다. 빚은 사라졌지만 책임은 남았어요. 사람에 대한 책임, 세상에 대한 책임, 그 책임을 기꺼이 짊어지며 살아가는 거죠. 아무도 대신 안 해주면 세상은 끝내버려진다. 아버지의 말이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이제 저도 그 말을 이해했어요. 그리고 그 말대로 살아가고 있었죠. 별빛이 주막을 비췄습니다. 저는 천천히 일어나 안으로 들어갔어요. 내일을 위해 쉬어야 했습니다. 또 누군가의 짐을 함께 지기 위해서요. 여기까지 은빛 이야기였습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마음의 작은 여운으로 남았기를 바랍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도 조용히 진심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